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플랫폼 연구실의 이지현입니다. 네, 오늘은 머신러닝 모델링에서 발생하는 흔한 실수들에 대한 발표를 드릴 건데요. 네,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많이 다루시는 분들이 60개가 넘는 사례를 모아주셨어요. 이제 그 중에서 시간 관계도 있고 난이도 관계도 있고 해서 데이터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머신러닝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면 파이프라인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는데, 먼저 데이터를 만들고 수집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전처리를 합니다. 통계 분석, 시각화, 무슨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그리고 피처 익스트랙션, 셀렉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전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저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에 넣습니다. 어떤 모델 넣을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모델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해요. 그다음에 학습을 시켰을 때 이 결과가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 써먹을 수 있을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우선 잔차 분석, 검증 데이터 넣어보고 테스트 데이터 넣어보고 해서 이제 마음에 들면은 그때 모델을 배포를 하는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재료를 키우고 이제 관리를 하다가 요리를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 스테이크를 만든다고 했을 때 데이터 생성 수집은 이제 소를 건강하고 우람하게 키우는 게 데이터 생성 수집일 거고요. 도축을 한 다음에 상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하고 이력을 잘 관리하는 게 데이터 저장 관리일 겁니다. 그리고 저 고기를 비로소 이제 해체를 하고 저기 마트에서 파는 것들을 사가지고 와서 적당한 크기로 썰고 지지고 볶고 이게 숙성을 시키고 하는 게 전처리일 거고, 기계학습은 딱 달궈진 스테이크용 불판 위에 올리는 게 이제 기계학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간으로 치면은 전처리까지가 엄청 길고 기계학습은 사실상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저 결과를 이제 평가를 해야죠. 손님한테 내 갈만한지 아닌지. 내가 살아있는 한 그딴 걸 음식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스스로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리젝 하다가 쓸만해졌을 때 이제 접시 위에 예쁘게 담아서 고객한테 내놓는 게 모델 배포인데, 이 전체에서 퀄리티 컨트롤 누가 할까요? 네, 저 무서운 아저씨가 합니다. 이분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만드는 스테이크를 계속 맛보이면서 빠꾸빠꾸 먹다가 오케이 했을 때 나가는 거잖아요. 맨 처음엔 기계학습 모델에 대한 평가를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다가 모델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치면 이제 전처리를 다시 하겠죠. 전처리 결과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최대한 하겠지만 데이터까지 의심을 합니다.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있다 했는데 사망자 안 나왔나요? 요즘에 그 백종원 씨 보면은 이제 골목식당에서 청소하는 거 위생 상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고기가 상해 있으면은 이걸로는 좋은 음식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폐기까지도 많이 합니다. 앞에서 음식 얘기를 했지만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사실상 그 통계학적인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게 많이 있거든요. 통계학을 예쁘게 포장을 하고 거기다가 도메인 지식을 끼얹은 게 머신러닝 인공지능이라고 보셔도 돼요. 실제로 통계학을 모르고는 머신러닝 할 수가 없고, 머신러닝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패턴 리코그니션입니다. 패턴 인식과 머신러닝은 늘 같이 다니는 단어예요. 패턴 인식이 뭐냐면 데이터에 내재된 규칙을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 패턴 인식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자동으로 시키는 것이 머신러닝이고요. 해석 모델을 자동으로 만들게 하는 게 머신러닝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해서 새로운 데이터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머신러닝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걸 뭘 하냐? X, Y 간의 인자가 관계를 파악해서 새로운 X가 왔을 때 Y를 예측하는 거 하면은 이건 지도학습이고요. Y가 없이 X만 왔다. 그리고 이 X를 분석해서 얘는 어떤 카테고리에 속한다, 개다, 고양이다 나눈다든가, 아니면은 이 데이터들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거, 차원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비지도학습이라고 말을 하고요. 광학습은 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시도를 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계속 반복해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새로운 시도를 만들어요. 이게 광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고 같은 게 광학습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패턴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패턴을 파악할 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사용이 되고, 또 패턴을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요인들을 찾아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제거가 실패하거나 패턴을 잘 파악하지 못했을 때 머신러닝 모델링이 잘 못됐다, 실수했다는 말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예를 들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그림에서 모델 선정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모델을 선정할 때, 자, 이런 XY 데이터가 막 하나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 최선을 다해서 저 부족한 개수지만 모델을 잘 이제 설명하는 모델을 만들어 봅니다. 저 데이터 설명 모델을 만들어 봅니다. 일단 폴리노미얼 모델을 가장 많이 갖다 써요. 다항함수가 가장 이제 쉽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쉽고 해서 교재 맨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폴리노미얼 모델인데, 그래서 막 그냥 갖다 씁니다. 근데 보시면은 10번 정도 이제 반복하면서 만들었더니 실제 파란색이 그 실제 함수 값이고 이제 노이즈가 껴있는 거거든요. 비슷하긴 하지만 써먹기는 좀 애매한 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자, 모두 틀린 거예요. 실제 데이터는 y는 sin x라고 하는 곡선에 기반한 데이터인데 저는 잘 모르고서 그냥 아무거나 갖다 썼어요. 다항식을 갖다 썼어요. 이러면은 잘 맞을 수가 없어요. 만약 올바른 모델을 썼다, 일단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굉장히 아주 안정적인 모델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잘 맞춰요. 이렇게 옳은 모델을 선택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되는데, 그거는 내가 데이터를 적절하게 변환했다는 말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내가 이 데이터를 좀 잘 알고 있어서 진작에 사인X를 갖다 썼으면 훨씬 더 쉬웠겠죠. 이처럼 모델을 잘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좋은 모델을 고르는 데는.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곧장 머신러닝 모델에다 갖다 놓으면 안 되고 데이터를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데이터냐, 어디에 쓰는 데이터냐를 가지고 그 분야에 사용된 지배 방정식을 찾아서 대입하면 굉장히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의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성이 있는 데이터인지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 건지 아니면 발산하는 건지를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데이터 인자들 간의 상관성 또는 데이터 값 자체의 분포를 가지고 얘는 어떤 애들이겠구나를 통계적인 감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두 가지를 흔히 이제 분야별 전문 지식 도메인 날리지라고 말을 하고, 그 세 번째를 통계적인 분석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마치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할지 돈을 뺄지를 결정할 때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재무제표라든가 그런 건전성, 이런 것들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현재 시장에서 이 사업의 전망 같은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랑 같아요. 단순하게 데이터 특성만 보고 했다가는 큰일 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짜고짜 2창, 3창 만들고 로그를 취했을 때 우연히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해석이 안 돼요. 왜 이 모델이 잘 맞는지, 이 모델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특히 연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배방정식의 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항들을 만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훨씬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덜 맞아도 설명력이 더 좋으면은 더 일반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유인력과 비슷한 성질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저기 스몰 m, 라지 m 둘 간의 거리 그리고 포스 같은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은 또 포스에 해당하는 값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방정식의 텀이 있잖아요. 저런 식을 만들고 여기다 맞추면은 그 전에 이제 스몰 m, 라지 m, R에 대한 상관성을 막 분석하면은 뭔가 관계가 있는 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저 텀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기가 막히게 잘 맞는 항이 됩니다. 비슷한 예로 제 전공인 자기에너지 같은 경우는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거동들이 A, MS, K 이런 값들이 있는데 저런 값들을 가지고 에너지 설명할 때 그냥 A 제곱 무슨 저기 MS 곱하기 K 이런 것들 막 기계적으로 만들기보다 조금 복잡하지만 공부를 좀 해가지고 루트 A MS 제곱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루트 A K를 넣으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제가 전처리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거라고 했잖아요. 그 예를 잠깐 들어 보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랑 똑같은 데이터인데 이상하게 잘 못 맞추고 있어요. 그 실제 값에 비해서 위쪽에 잘 못 맞추고 있고, 그 바람에 이제 A가 1인데 한 20점 정도가 100점 만점에
펑크가 나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이상한 값들이 쫙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이상치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특정 기기에 노이즈가 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데이터가 안 들어왔을 때 그 값을 기기에 따라서 뭐 마이너스 999 이렇게 찍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전반적인 성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시키기 전에 먼저 이런 이상치를 골라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럼 어떤 데이터가 이상치냐를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논리적인 의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러면 이거는 이상한 거고요. 또 하나는 통계적 고립이에요. 남들이 다 여기서 이렇게 울렁울렁하는 거 만들고 있는데 얘는 왜 여기 몰려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아까는 제가 모델을 고를 때는 도메인 지식이 먼저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상치를 볼 때는 현실적으로 논리적인 으로 하나하나 볼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일단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룹을 나누고 얘는 왜 여기 있을까 보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에 따른 재산 그 트렌드를 본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하면 더 좋은 직장을 얻고 그래서 더 재산이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대학 중퇴자 재산이 되게 높아요. 이상해요. 누구지? 아, 빌 게이츠구나. 이러면 이제 납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 빌 게이츠의 데이터를 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전반적인 그 학력에 따른 소득을 본다고 치면은 빼는 게 맞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자주 선거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까지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넣는 게 맞는 거죠. 그 목적에 따라서 뺄지 넣을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상치라고 다 무조건 버리는 이상치는 아닙니다. 심지어 데이터가 없는 결측치도 있는데, 그 시점에서 데이터 결측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일 수 있기 때문에 이상치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학습 데이터를 분할하는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봤을 겁니다. 전체 데이터를 다 갖고 학습하는 게 아니라 한 7, 80%를 떼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고 나머지 20, 30%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을 하고 그 모델에다가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학습 정도를 평가한다.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에러 값, 예를 들어서 뭐 민 앱솔루트 에러나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같은 게 기준값 미만이다. 오케이, 좋다. 또는 흔히 정합도라고 말하는 R 스퀘어가 기준값 이상이다. 오케이, 좋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페일 될 때가 있어요. 아, 테스트 데이터를 넣었더니 좀 마음에 안 드네. 자, 모델을 고치자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흔히 하는 실수예요. 왜냐면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고3 내내 공부를 하다가 딱 수능을 봤는데 수능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다시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돌릴 수 없잖아요. 테스트 데이터는 실전을 가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델이 전혀 몰라야 돼요. 테스트 데이터를 페일은 그냥 페일입니다. 저기에 맞게 고치면 안 돼요. 테스트 데이터를 기준으로 모델을 수정할 경우에는 저 테스트 데이터만을 위한 모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적합이라고 말합니다.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이러면은 그 외에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어떨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습 데이터를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해서 보통 이제 뭐 4폴드, 5폴드 말을 하는데, K폴드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학습 데이터를 다시 분할을 해가지고 이만큼을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나누어서 모델에다가 이만큼만 학습시키고 이만큼으로 검증을 하고, 또 나머지를 학습하고 이걸로 검증하고, 나머지 학습하고 검증하고, 이거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 전체로 다 검증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7대 3으로 나눈 이것도 학습 데이터라고 하고, 학습 데이터를 다시 8대 2로 나눈 것도 학습 데이터라고 해요.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리는데, 모델을 디벨롭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여기는 검증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시계열 데이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괜찮겠죠. 이만하면은 뭐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요거를 예측한다 되는데, 이런 경우가 용납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의 주가 지수를 알고 싶은데 모레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과거의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고 미래 데이터로 검증을 하고, 어떤 그 레트로스코픽이라고 말을 하죠. 대과거로 학습하고 과거로 검증하고, 그리고 그 다음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한층 밀어서 또 이만큼 학습하고 이만큼 검증하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요만큼의 에러와 이만큼의 에러는 다를 거예요. 왜냐면 밑에 같은 경우에 학습 데이터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균등하지가 않아서 동일 조건이 아니게 됩니다. 블로킹 타임 시리즈 스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1대1로 하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뭐 양이 얼마건 간에 동일한 양을 놓고 학습과 검증을 반복하면서 모델을 강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계열 교차 검증을 해서 모델을 단단하게 만들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 딱 놓고 몇 점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모델을 또 만들고 테스트 데이터 몇 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돼요. 그 테스트 데이터를 따로 떼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분할이 잘못되면은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 예를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보여드린 거랑 똑같은 그 사인 커브 그래프인데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어쩌다가 학습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요만큼만 수집을 했는데 실전에서 이만큼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안 배운 범위에서 시험을 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학습이 잘 될 리가 없겠죠? 결과적으로 잘 못 맞춥니다. 한 20점이 날라갔어요. 그런데 그냥 날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뭐 조금 손해봤겠지만 답답하겠지만 실제 사람이 느끼는 요 테스트만 느끼는 거거든요. R스퀘어가 마이너스가 나와버립니다. R스퀘어가 마이너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R스퀘어가 제곱인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R스퀘어의 식은 이렇습니다. 1 빼기 토탈 썸 오브 스퀘어 분의 썸 오브 스퀘어스 오브 리지듀얼스 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만약에 R스퀘어가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찍은 모든 Y값이 요 예측값 평균이다라는 의미예요. 평균값으로 다 찍었을 때 R스퀘어가 0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면은 왜 저기 한 줄로 1, 2, 3, 4, 5번 중에서 3번만 다 찍는 거 그런 게 이제 R스퀘어가 0이거든요. 근데 R스퀘어가 마이너스다라는 거는 이것마저 비껴갔다는 게 돼요. 평균값으로 찍은 것보다 예측을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인이 됩니다. 이 경우는 뭔가 학습 데이터의 범위 자체가 잘못 선정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되는 거죠. 잘 된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죠. 테스트 범위를 미리 잘 예측을 하고 거기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배운 범위 시험 봐서 잘 맞습니다. 그리고 R스퀘어도 이제 0.85, 0.87 잘 나오잖아요. 자, 근데 요건 이제 데이터가 주어진 상황에서 얘기고 처음부터 머신러닝 학습을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실전 데이터가 들어올 범위의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을 해서 학습해야 돼요. 실전에서 이게 어떻게 쓰일지를 예상을 해가지고 충분히 수집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때그때 학습해서 모델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아까처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케이스는 데이터 불균형입니다.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건데 데이터의 일부분에 싹 다 몰려 있어요. 데이터 범위의 일부분에 전체 데이터의 99%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예상이 될 거예요. 아무리 균등하게 했다고 해도 학습이 여기에 몰려서 될 거잖아요. 그러면 위쪽을 잘 예측하지 못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은 잘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예제로 든 모델 같은 경우는 사인 곡선 있잖아요. 사인 곡선은 모양이 정해져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지만 뭐 이렇게 선형 회귀,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해져요. 이럴 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럴 경우에 또 한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그 곤란한 점 뭐가 있냐면은, 보세요. 어쨌거나 얘는 모델은 잘 맞췄어요.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사인 곡선이라는 굉장히 좋은 모델을 잘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R스퀘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트레인도 0.6밖에 안 나오고 테스트도 0.5밖에 안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R스퀘어는 입력값에 대한 Y값의 반응을 나타내는 거라 볼 수 있는데, 절대 다수가 너무 몰려있다 보니까 이 지점에서는 X값에 대한 변동보다 그냥 랜덤에 의한 변동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 원래 함수 잘 찾았잖아요, 그쵸? 그런데 R스퀘어가 낮아요. 바꿔 말하면 R스퀘어가 낮다고 모델이 나쁘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 MA나 RMSE 같은 값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스퀘어만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다섯 번째 케이스는 데이터 스케일링입니다. 먼저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오는데 다 물리량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연구 데이터는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불일치하면은, 예를 들어서 1과 50이 있는데 얘는 미터고 얘는 50cm면은 1m가 더 큰 거잖아요. 근데 단위를 떼고 보면 50이 더 커 보이잖아요. 이러면 데이터 해석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실제 모듈 자체도 50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러면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물리적인 의미부터 해가지고 해석에 다 총체적 난국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위는 맞춰야 돼요. 그러면 무슨 다 맞출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시간과 질량, 길이, 전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각각의 그 차원 안에서 맞추고 각각 차원끼리는 숫자라도 좀 비슷하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숫자를 맞추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형회귀 같은 경우는 이렇게 y는 인자들에다가 개수를 곱한 것들의 합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될 때 이 y를 결정하는 인자의 중요도가 바로 이 개수거든요. 근데 이 인자 자체가 어떤 건 0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건 1부터 1000까지 왔다 갔다 하면은 인자 중요도가 파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연령, 성별, 또 비만도, 그리고 혈압 등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당뇨병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걸릴 확률은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 공개 데이터셋의 일부인데, 보시면 성별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0.05에서 0.05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남녀밖에 없으니까요. BMI가 움직이는 영역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이가 움직이는 영역이 다르죠. 이것도 뭔가 조치가 취해져 있는 거죠. 비식별화 때문에. 실제로는 나이는 이제 아마 0세부터 100세 사이에 많이 있을 겁니다. 성별은 0, 1이고 나이는 0, 100이면은 받아들이기 다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스케일링을 쫙 해서 0부터 1까지로 쫙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인자들의 중요도가 좀 동일선상에 놓고 이제 선형회귀 같은 것들에서 같이 비교할 수가 있겠죠. S1이 중요하구나, S5 중요하구나, 나이와 성별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게 딥러닝에서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딥러닝에서는 모델을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코스트 펑션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다차원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최저값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값들이 비슷한 범위 안에 놓여있으면은 수렴을 쭈루룩 예쁘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요게 높이로 치면은 높은 데서 제일 낮은 데로 잘 이 길을 찾아와야 되는데, 이 값들이 만약에 스케일링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타원이 되고 막 희한하게 찌그러져 있거든요. 이러면은 한 스텝 갈 때마다 이 등고선을 내려가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올라갑니다. 발산을 하게 되고 학습이 안 돼요. 그래서 모델이 망가지는 경우들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링 또는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트리 모델은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이제 스킵을 할게요. 필요 없다고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유출인데요.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정말 엄밀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저도 했던 실수고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테스트 데이터는 따로 떼놓고 훈련 데이터, 학습 데이터만 가지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실제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했을 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테스트 데이터 일부가 스며들어 옵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값이 낙관적으로 발생을 해요. 당장은 기분이 좋은데 실전에 딱 나왔을 때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리고 좋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 좋은지도 모르고 이 이상한 값들을 믿고 쓰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다 일을 망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타겟 유출이 있습니다. 타겟 리키지가 있어요. 예측 시점에서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가 학습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시계열에서 모래
얘 주가지수가 들어와서 내일 주가지수를 예측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죠. 여기는 예제는 이제 그 나이, 체중, 성별 등등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폐렴에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를 예측을 하는 그런 데이터인데, 폐렴에 걸리면 항생제를 먹거든요. 근데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밀접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폐렴 진단 이후에 먹는 항생제가 들어오면은 폐렴을 진단할 때는 이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떼고 안 떼고가 예측 성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학습 테스트 오염이라는 게 있어요. 트레인 테스트 컨테미네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까지가 아니라서 더 헷갈리기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스케일링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스케일링 중에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0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산의 정도를 가지고 스케일링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때 오케이, 평균과 표준 편차 중요해 써먹어가지고 전체 데이터에서 써먹습니다. 제 이러면은 테스트 데이터가 평균과 표준 편차에 반영이 돼서 들어오거든요. 이러면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때 얘까지 일부는 같이 학습을 한 효과가 나요. 만약에 학습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테스트 데이터는 그 이 범위의 밖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웃라이어가 작동을 해서 굉장히 이상한 값들을 내뱉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감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이 너무 잘 된 것처럼 보이는 오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받으면 일단 뚝 자른 다음에 나머지를 해야 된다라고 머리에 넣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실수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이제 머신러닝을 하시면서 하나씩 겪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몸으로 느끼면서 이제 체득하셔야 되고, 당연해요. 왜냐면은, 머신러닝은 도메인 지식을 통계적인 기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코딩으로 구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메인의 오류, 통계의 오류, 코딩의 오류가 뭐 하나만 발생을 해도 머신러닝에서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봤지만 빙산의 일각에 여기 뭐 눈덩이 몇 개밖에 안 돼요. 실제는 이제 제가 여기에 통계부터 조금 피치 조금 봤지만 이 모든 곳에서 어마무시한 양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나마 예방을 하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데이터에 대응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 마음에 담아 두시고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를 다루시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다룬 논문을 읽으실 때 그 논문 저자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계속 판단을 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